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구려의 건국자, 추모왕 혹은 주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건국자라든지 중요한 인물들의 그러한 이름 혹은 시칭에서는 의미 없이 지어진 이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로 올라갈수록 그 지명이나 인명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그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혈연적 혹은 지연적 그런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개토왕 비문에 나와 있는 추모왕,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모왕과 이 주몽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떠한 공통점이 있길래 이 두 가지가 혼용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개토 대왕 비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 시저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북부여에서 태어났으며 천재의 혈통이었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었다. 알을 가르고 세상에 나왔으며 태어나면서부터 성스러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판독불가가 되어 있어요. 성스러운 덕이 있었다든지 하여튼 그러한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어떠한 내용들이 이 비문에는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모왕에 대해서는 북부여에서 태어났고 천재 혈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재라고 하는 것은 천재, 천황, 천주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한 민족의 시조가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천신에 대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재의 혈통을 이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혈통에서 태어난 왕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천신의 혈통을 이었으며 여기에서 보면 알을 가르고 세상에 나왔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알은 곧 순 우리말로서 여기에 나오는 태양, 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천재 혈통이라는 말 대신에 알을 깨고 나왔다, 알을 가르고 세상에 나왔다 해서 중복된 설명을 하면서 그와 다른 용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부여의 엄니대서를 지나가게 되었다. 왕이 나룻가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며, 여기서 천재해서 하나님, 그 다음에 임금 제자에서 하늘 임금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그 천재를 또 이렇게 중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이런 성스러운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이를 떠오르게 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란강세해서 알을 가르고 세상에 내려왔고, 그 다음에 황천지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자신이 엄니대서를 건너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요청한 것이 갈대와 거북입니다. 이 거북이는 여기에서 설명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만은, 이 거북이는 바로 가야의 토지의 방울, 거기에도 거북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에게서는 이 거북이가 우연한 그러한 동물이 아니고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거북이만을 가지고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글자가 추모왕 할 때에 이 추라는 글자가 고대의 그 춘추 이전의 글자에는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발견되지 못한 것인가. 하여튼 현재 문자학자들이 찾아낸 글자에서는 이 추라는 이 글자가 고대의 상징으로서, 고대의 글자로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춘추 만개 때에
이렇게 추라는 글자가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설문회자에서는 추로 읽고 노현 옛 주나라 고주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추라는 이것과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것을 그대로 쓰면 되지 왜 이것을 다른 글자로 표현했는가, 이것은 뒤에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기본적으로 추라고 하는 것은 곡부지역 그 일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추모왕이든 주몽이든 이 이름 안에는 자신이 이 곡부지역 일대에서 근거를 두고 있었고 뿌리를 두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나라였고 고향 전욱 임금의 자손에게 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 임금의 자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정시에서 발견된 고조선 시대의 주요 인물 20분의 족보가 세자루의 청동 창에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향 전욱 임금의 자손에게 봉했다 하는 이 말은 보정시에서 발견된 청동 창 거기에 나오는 4대 5대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자손을 여기에서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춘추만개인데요. 춘추만개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것은 추라는 글자고 이것은 여기 옛 주나라, 옛 주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주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주자입니다. 주. 그래서 주몽할 때에 이 글자가 되는데 이 글자는 춘추 만기 때에 있었던 글자고 또 설문해자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추 만기 때 나오는 이 글자를 쓰고 이것은 옛나라의 이름으로 조성이다. 오늘날 산동 비현, 추성시, 등주시, 제녕시, 금향현 등을 아우르며 주, 현재 곡부시 동남 남치촌의 도읍을 삼았다. 즉 이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원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등주 지역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주 지역. 그 다음에 비현이니 추성시니 금향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게 되면 바로 여기에 있는 소양호 여기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일대가 바로 옛날 고주국이라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아마도 이 호수를 경계로 해서 이렇게 이런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산동 지역의 이 일대가 주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곡부시 동남 남치촌의 도읍을 삼았다. 그러니까 주나라의 중심지가 바로 동남 남치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614년 주나라 문공이 현재 산동 추성시 동남 기왕성 이래 해가지고 아마 그곳이 한 이 정도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촌도에 있으며 전국시대의 초나라에게 멸망 후 주루라고 하며 약칭 주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나라가 주루국이라고도 이렇게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있는 이 글자 또 이 글자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 이 글자의 시작이 고향 임금님의 자손에게 봉함으로써 이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향 임금님의 자손이라고 하면 첫째 아들이 눈을 하나로 표현한 상이라는 인물이 있고 두 개로 하는 여씨가 있고 세 개로 하는 중씨가 있습니다. 네 개로 했던 여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이라는 이 글자 자체도 이것이 최초의 글자가 아니고
그 이전의 글자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최초의 글자는 바로 이렇게 되고 여기에 R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눈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변해서 여기에 고대 문자 중에서 이렇게 글자가 변환이 되면서 여기 R로 표현된 것이 대체로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그러한 글자로 변화가 되고, 이건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목자 이렇게 해서 이 상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글자가 가장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향 임금님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임금님의 첫째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생은 눈 두 개가 있는 여자가 되고, 또 셋째는 눈 세 개 그렸습니다. 눈 세 개를 눈을 이렇게 그려놓고 셋째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날 문자학자들은 이것을 중이라고 읽지 않고 이것을 소라고 읽습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지을 때는 소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글자로서 표현할 때는 세 번째라는 뜻으로, 삼이라는 뜻으로 세 번째 아들로서 표현이 되어 있고, 네 번째는 네 형제 중에서 막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 표현하고 남은 사람, 남은 막내 이런 뜻으로 남을 여자를 써서 부여할 때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라는 그 국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게 근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글자에 여기 R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뿔처럼 달려 있죠. 그래서 이 글자는 뒤에 가면은 변환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변환할 때에는 이 글자가 아니고 바로 옆에다 해서 이런 글자가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것이 바뀌어서 바로 여기에 목자를 앞세우고 뒤에 나무 목자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작 부주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 첫째 아들 상이 아버지 알씨를 위해서 이런 근문이 새겨진 청동 기물을 만들어서 바칩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향 임금님입니다. 고향 임금님은 천신 하나님의 손자가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청동 창에 새겨져 있는 족보에는 3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바로 상이 아버지 햇님 알씨를 위해서 이 청동기물을 만들었습니다 했는데, 이 R은 바로 이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온 추나 주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바로 이분의 자손이 되는 그 자손의 이름이 그 추모나 또 주몽 이 이름자 안에 이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청동기물에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자, 그럼 이 글자는 뭐냐? 가장 중앙에 있는 이 글자는 바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건 고향 임금님이죠. 그 다음에 그 아들 때, 손자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임금님이 3대이니까 4대, 5대 해서 고향 임금님의 손자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보면 이것이 이게 곡선을 이루고 있지만 이것을 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 이것은 곧 제국고신 그분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제국 임금이 바로 이 고향 임금님의 자손 그 인물들을 이렇게 받들고 또 존중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삼신을 이렇게 별도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 삼신을 자신이 삼신을 받들고 있으면서 이 삼신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감싸준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글자 안에는 고향 임금님과 그 손자 그리고 사위로서 왕이 된 제국고신 그 인물들이 3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읍으로 삼아서 이 지역을 읍으로 삼아서 이렇게 그 표시를 한다면 이것은 바로 그분들과 연고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곡부지역 일대입니다. 산동 곡부지역 일대, 아까 앞에서 잠시 지도를 보았는데 그 일대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설문해자에서는 아사달이 곡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모왕은 자신의 뿌리가 아사달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을 광개토대왕 비문에서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게 삼신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고향 임금님과 4대, 5대 이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제국고신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안에는 이미 이 추지역, 그러니까 아사달의 그 지역과 관련이 있는 그 혈통들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 주는 고대 국가의 이름, 정옥 고향 임금의 후예들이 세웠으며 조성이다. 주나라 때 이르러 노나라에 부용되어 주르라 했고, 그러니까 노나라에 이 부속된 미미한 그런 나라로서 되어 있었고, 주나라 때에 노나라에 부용되었고 주르라 했는데 후에 추로 고쳐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국시대의 초나라에게 멸망당했는데 위치는 현재 산동성 추성시 동남이다. 이것은 뭐 별 큰 의미는 없고 단지 산동성 그 일대 지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이 글자도 보면 여기에 고향 임금님의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그어진 것, 이것은 본래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그 알을 표현했던 그것이 표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향 임금님을 시조로 모시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글자는 읍이라는 글자니까요. 고향 임금님을 시조로 해서 세워진 나라다.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라는 글자와 같습니다. 앞에서는 고대 국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었고 두 번째 여기 설명에서는 옛 읍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라가 망한 것이죠. 전국시대의 초나라의 땅이었으며 초나라 선왕이 주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의 군주를 이곳으로 옮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으로도 썼다. 고대 주나라 귀족들이 나라 이름을 시로 삼았으나 후에 초나라가 멸망하자 주로 고쳤다.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는 이 글자에는 고향 임금님을 시조로 하는 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추로 고쳤다가 이 주나라를 점령했던 지배했던 초나라가 멸망하니까 다시 주로 회복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글자 안에는 바로 고향 임금님의 시표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에 새겨져 있고 여기에 보면 이 주, 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주자가 이것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서주 만기 때의 글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 임금님의 아들 손자 때라고 이렇게 여기 표현되어 있고 이것은 삼신을 받든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 임금님의 사위로서 왕이 된 인물 제국고신 그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손, 양손으로 이렇게 고신씨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자신이 삼신의 보호하심을 받는 인물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들은 이제 본래의 글자는 이것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별도로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설문의자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에 고향 임금님의 이름자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나라는 고향 임금님을 시조로 하는 나라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모 해서 이 모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라고 하는 건 역시 나라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춘추 관공 5년 그러니까 이 모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주인, 모인, 가린이 내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인은 주나라 사람, 모인은 모나라 사람, 가린은 갈나라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추모했을 때 이 모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옥편에 보면 소울음소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전혀 다른 말이죠. 왜냐하면 고대의 이름자는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자신의 선조와의 어떤 인적 관계, 혈통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읍자라든지 그러한 글자를 결합해서 그 사람이 살던 지역이다 이렇게 지명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 가서는 그 지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상당한 의미가 있을 때에는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성씨를 바꿔서 그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씨로 삼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모라고 하는 것은 추모할 때 이 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의 이름이었다. 작은 소국의 이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한 지리제에 보면 태산군이 모다. 그러니까 태산 인근 지역이 모라는 작은 소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왕이 기양에서 제후들과 회맹을 할 때 초나라는 형주에 오랑캐 했는데 모조를 바치고 망패를 세웠으며 선모와 함께 횃불을 지켜야 했으므로 회맹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대의 패자였던 제나라 환공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모아서 이렇게 회맹을 할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초나라, 그 다음에 선모 이런 나라들은 거기서 시중을 두느라 또 준비를 하느라 그 회맹의 그런 반열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소국으로서의 그런 서름을 여기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모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맹하는 이 군주들이 강대국의 군주들이 어떤 제사를 하거나 또 그 후에 자신들이 사용할 그 술을 거르는데 쓰는 풀을 말하고 망패라고 하는 것은 산천에 제사를 지낼 때에
사용했던 나무 신주를 말합니다. 거기다가 선모와 함께 횃불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칠 거 다 바치고 밤낮으로 준비를 하고 또 그것을 지켜야 했다. 그러므로 회명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약소국으로서의 어려움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가린이라고 하는 거, 모인이나 주인, 이것은 이제 곡부 인근, 그러니까 주인은 산동 곡부 그 일대고, 모인은 태산 일대고, 가린은 역시 옛 나라의 이름인데, 약소국인데 하남성 영릉현에 그렇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 그 주변에 약소국들이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시중 들고 밤낮으로 이렇게 했지만 회명에 끼일 그런 군번이 안 된 것입니다. 여기에 선모라고 하는 것은 역시 동이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주인, 모인, 가린 다 이 약소국들은 동이의 나라였습니다. 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동이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동이족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에는 우리와 같은 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다 섞여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상이 같은 그러한 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동이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다가 동이라고 하는 말은 또한 우리의 발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음은 동인 이렇게 해야 맞는 발음인데 이 동이 할 때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음이라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상대가 되는 그 이민족의 발음을 갖다가 우리는 쓴 것입니다. 자, 이 모는 또한 지명으로 이렇게 쓰였다는 것이죠. 거인, 벌, 기, 취, 모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기나라를 정벌을 했다. 그래서 모루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나라가 기나라, 이거 우리가 기우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그 우사가 탄생한 이 나라를 이렇게 쳐서 그것을 빼앗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힐이 중모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라는 지역이 몇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중모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여기 뒤에 보면 동래군은 동모, 그러니까 동모, 중모, 서모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하남군이 중모, 동래군이 동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성으로도 쓰였다. 그래서 모자국, 축룡의 후예가 되고 그래서 시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대부에 모신이라든지 모융 이런 사람들이 인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라고 하는 것은 나라 이름으로도 쓰였고 또 점령당했을 때에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지명으로서 이렇게 쓰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성으로서 나타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것이 소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도 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대의 기록들을 찾아보게 되면 소우를 나타낸 상형문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 사자가 붙는 모자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딱 하나만 모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소우자와 소와 이 사라는 글자가 결합된 것이다. 즉 이것이 후대에 나타난 글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뿔에 소뿔이겠죠. 소뿔이지만 그러나 고대의 상형문자는 표현 수단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림 안에서도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 상징성들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가 고대의 역사를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뿔이면서도 이 뿔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본래의 사자입니다. 이 글자는 뒤에 이것을 간략하게 해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글자는 이것인 것입니다. 또 이 양쪽 뿔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 자체가 바로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 설명하기에는 뭔가 좀 그냥 단순하게 이 소만을 알 수가 있겠고, 여기에 보면 바로 삼신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토템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에는 뿔은 있으나 여기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사라고 하는 글자,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소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사자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자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뿔을 보게 되면 이 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꽃 모양과 또 여기 마디를 표현한 것은 뉘조를 나타낸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뿔이죠. 이건 소뿔인데 이 소뿔에 이렇게 마디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여기에 사자를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이 사자보다는 뉘조, 이 소를 토템으로 하는, 토를 상징으로 하는 그 인물이나 그 족단이 자신의 모계의 그 시조를 바로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뉘조, 양잠신을 이렇게 의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유물 속에서는 이것은 고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곡.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고곡이 아니라 양잠신이기 때문에 누에 잠자를 써서 자목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또 그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성들은 우리 유물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고대 금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이 글자입니다. 본래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는 사와 같다 해서 뒤에 이렇게 화가 추가되면서 이 사라는 글자로 이렇게 변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라고 하는 이 글자의 개념은 바로 공의, 상대적 개념이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사라는 것은 각각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전체 각 개인을 통합해서 대표할 수 있는 인물, 그러한 뜻으로 공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글자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위에 이 부분을 이것을 숫자 8로서 이해하는, 그래서 8과 4가 합쳐졌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양쪽 사람이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근문학자들이 설명하는 분리됐다,
즉 특별한 인물로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물을 따로 선발했다, 따로 분리했다, 따로 보관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전체를 아우르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것을 공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 중에서 분리해서 뽑아서 이렇게 세운 인물. 그래서 이것을 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과 사는 서로 상대적인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표현된 것처럼 공은 분, 나눌 분, 바로 이것이죠. 숫자 8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4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인 중에서 따로 뽑아서 세운 인물이 공이다 하는 것이죠. 4의 옛 글자, 이것은 4가 나오기 전에 옛 글자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 스스로 경영하는 것을 4라고 한다. 공과 상대적인 개념이다. 고대의 창일이 만든 글자, 만든 서체인데 서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경영하는 것을 이것을 일러서 4라고 한다. 이것과 상대되는 그러한 개념은 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왜 창일이 글자를 따로 만들 수가 없느냐 하면 글자의 개념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세대마다 앞선 세대의 글자와 관련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일이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그 글자와 관련해서 또 다른 상형 문자가 나오고 계속 그러한 관계성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후대의 글자까지 포함해서 이 글자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글자, 수많은 글자의 시작은 바로 이 신이라는 글자와 해와 불,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글자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글자는 이 신, 전신 하나님과 관련돼서 연관지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포함하게 되고 심지어 목의 대표인 이 바로 뉘조, 양잠신의 글자마저도 이 아버지가 바로 이 천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 사이만 봐도 고대의 상형 문자가 발생하는 여기 기준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몇 차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편에서는 이 사라고 하는 이 글자를 망후절 해가지고 망, 우 해서 이게 무가 되는데 이전의 발음은 무가 아니고 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발음이 무로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이 무 이전에 이른 시기의 발음을 여기에다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바로 여기 분리한다는 이 글자가 있고 여기에 사자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사자가 있고, 자, 이것은 우리가 설문의자에서 봤죠. 이건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큰 대자입니다. 그렇다면 큰 신, 즉 누에로서 큰 신이다 하면은 바로 이것은 뉘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분리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별도로 이렇게 따로 놓는 사람, 일반인하고는 다른 그러한 중요한 인물. 그래서 이 공자가 있고 여기에 이 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와 이 공자는 별도의 상대되는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자가 있습니다. 이 해독이 여기서는 안 되는데 바로 이 어떤 앞에 이런 성격의 아버지가
여시를 위해서 이렇게 금문이 새겨진 청동 기물을 만들었으니까 자자손손 귀하게 사용하소서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사, 대, 자, 대자정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것을 그 문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것을 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는 바로 우리가 고정치에서 나온 청동창에 새겨진 족보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완전 일치합니다. 그 중에 여기에 보면 바로 이 같은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제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 글자를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글자로서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뜻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집이라든지 사당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은 바로 불꽃입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이겠죠. 여기 세워졌어요. 천신 하나님의 상징이 불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러서 불꽃 염자 쓰고 불임금님 해서 염제 이래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염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글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 설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일단 보시면 여기에 추모왕 할 때에 추모, 그 다음에 여기는 주몽이 되겠습니다. 각 글자에 대한 설명은 이 옆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추모 중에서 추를 보시게 되면 이 노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노나라죠. 노현인데 옛날 주나라였다. 임금 제종욱 임금님의 후예가 봉해졌다. 그래서 이 축구절로서 발음은 17부 중에 3부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추는 본래 춘추 시대에 주나라의 자손들이 있었던 나라다. 다스리던 나라다. 맹자에 이르러서 맹자 때에 고쳐서 이 주나라를 추로 이렇게 고쳤다. 그런데 이게 글자는 비록 다를지 모르지만 추나 주나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동일하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고향 임금님의 그 자손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글자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국가였다 하는 것도 공통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부 발음 중에서 이것이 3부에 해당이 됩니다. 공자와 맹자가 태어난 이 지역이 산동성 일대이기 때문에 추로지향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라고 하는 글자를 보게 되면 주인, 모인, 가린 해가지고 이렇게 내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모나라, 갈나라 다 이게 약소국입니다. 그래서 모는 태상군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3부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추나 모나 다 이것은 나라의 이름이었습니다. 또 여기 주몽할 때 이 주자를 보시게 되면 주는 고향 임금님의 그 시표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가리키는 여기에서 이것이 읍이죠. 이 주나라 중에서 이 읍이라는 이 표시를 뺀 것이 바로 이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름으로서의 주는 고향 임금님의 자손이 봉함을 받아서 다스린 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그냥 읍자가 빠지게 되면
이것은 고향 임금님의 자손, 고향 임금님을 손주로 하는 그러한 족단,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장구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구절 하면 바로 주가 됩니다. 3부와 4부 이 사이에는 상당히 유사한 발음이다, 상당히 발음이 닮았다, 이렇게 해서 그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고대에는 같은 발음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몽이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동몽은 몽산을 씨로 한 것이다. 진나라 때의 장군 몽호가 있다. 이 몽호는 그 아래에 아들이 몽무, 그 다음에 또 손자 때의 몽념 다 유명한 진나라의 장군입니다. 그리고 몽념은 형이고 그 동생은 몽의가 있습니다. 고향 임금님의 자손들이 이렇게 이주를 해가지고 바로 이 몽산 지역 인근에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몽으로 이름을 씨를 바꿨던 것입니다. 시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이 앞에 나온 이 주씨와 동일한 혈통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몽 이리 되어 있는 것도 이리 보면은 결국은 같은 족단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이거에서 살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인근 지역 어딘가에서 옮겨 살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와 주는 고대의 같은 발음이었고, 이 모와 몽은 3부와 9부로서 전혀 상관이 없는 발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발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모도 역시 발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 이 둘 사이는 너무나도 먼 발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이주했던 그 지역의 이름을 씨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추모나 주몽이나 이것은 같은 혈통의 사람들이 각기 나라를 소국으로 이루어 살다가 결국은 연나라 그 일대의 지역에 이렇게 모이면서 이것이 고구려로 성장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설명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추모왕, 그 추모와 주몽은 자신의 연고지, 곧 출신지와 혈통을 나타냈다. 추모왕과 주몽은 산동지역, 특히 곡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뿌리를 나타냈고, 이 지역은 고조선의 발상지인 아사달이다. 왜냐하면 설문해자 거기에서도 보면 아사달은 곧 곡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사달, 그것은 바로 곡부였다. 그리고 그 곡부라는 말 자체가 벌써 잠박국입니다. 즉 양잠을 했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사달이라는 그러한 심증을 더 갖게 하는 그러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몽의 몽자는 후대의 고향 임금의 자손이 몽산 지역에 살게 되면서 그 몽산 이름을 씨로 삼은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바뀐 것이다. 추모왕은 자신이 고조선의 후예이며 광개토대왕 역시 경주 호우에 기록된 금문 정자와 또 열십자, 이 열십자가 아니고 이건 천신 하나님과 양잠신 뉘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선조를 나타낸 것으로 추모와 주몽의 문자에서도 반영되고 있어 동일한 선조인식을 표현했음을 알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추모왕, 곧 주몽은 고조선의 후손인 동시에 동의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추모왕 혹은 고주몽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새로운 시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아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